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맞닥뜨린 각종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20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평정한 5명의 리더에게 묻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혼돈의 시대, 리더의 길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박홍규 님이 지은 혼돈의 시대 리더의 길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EBS 북스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20세기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보통 세기는 100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1세기는 1년부터 100년까지를 이르며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이른다. 그런 셈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2001년부터 2100년까지이다. 세기를 따지는 기준을 감안하면 20세기는 당연히 1901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20세기만큼은 따지는 기준이 참 복잡하다. 역사가들에 따라서 20세기의 실질적 시작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아무래도 20세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작을 정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듯하다. 오죽하면 에릭 홉스봄이라는 영국 역사학자는 자신이 쓴 20세기 역사책의 제목을 극단의 시대라고 했을까? 일단 20세기를 극단의 시대라고 표현한 홉스봄은 20세기의 시작을 1901년부터가 아니라 1914년부터라고 주장했다.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1914년부터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소련이 몰락한 1991년까지를 20세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보통 한 세기는 100년이지만 홉스봄의 견해에 따르면 20세기는 78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홉스봄은 짧은 20세기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홉스봄이 19세기를 1789년부터 1914년까지로 보고 긴 19세기로 부른 것에 대응한다. 본격화된 식민지 쟁탈전, 그리고 자본주의 발전과 정착을 통해 확고한 지위를 굳히게 된 부르주아 자본주의 시대를 19세기로 정의한 것이다. 20세기의 시작은 1919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남으로써 100년 혹은 몇백 년 동안 유지된 서양 중심의 근대라는 시대가 함께 막을 내렸는데 그것을 새로운 세기의 시작으로 보는 이들이 내세운 기준이다. 서양 중심의 근대 시대를 100년에서 몇백 년 사이로 광범위하게 가늠하는 이유는 광의로는 15에서 16세기 초에 일어난 르네상스나 지리상의 발견 또는 종교개혁 이후를 근대로 보지만 협의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를 근대로 보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시작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데는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1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왕조 시대가 막을 내린 이유도 있다. 물론 근대가 시작되면서 모든 나라의 왕조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 시작과 끝은 나라, 그리고 지역마다 달랐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일찌감치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며 왕조 시대를 청산했고 우리나라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보다 좀 더 일찍 왕조 시대가 끝났다. 대한제국의 역사가 1910년에 끝났으니 말이다. 하지만 대체로 1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왕조 시대에 마침표를 찍은 나라들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을 20세기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1919년에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민족 자결주의와 국제연맹 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관문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다.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런데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과 연관시켜서 그 해가 20세기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20세기가 독감으로 시작되었다니 좀 놀라울 수도 있겠다. 스페인 독감이 발생한 1918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이기도 한데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1차 세계대전이 서둘러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있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서 왠지 스페인에서 시작돼 세계적으로 유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이 아닌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게 지금 학자들의 정설이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스페인은 중립을 유지했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럽 국가였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무섭게 퍼지는 독감의 정체에 대해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있었고 연구도 할 수 있었다. 이런 사연으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스페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만하다. 당연히 스페인 국민들은 스페인 독감이라는 명칭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튼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로 추측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이나 아시아까지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인도에서만 무려 1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 1919년이라면 인도에서는 간디에 의해 독립운동이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스페인 독감이라는 복병을 만나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다.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승을 부렸다. 1918년 봄부터 시작되어 1919년 봄까지 14만 명이라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 3.1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물론 3.1 운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페인 독감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다. 스페인 독감은 대공황과도 연결된다. 스페인 독감으로 엄청난 수의 노동력이 상실되면서 경제가 말도 못하게 피폐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결국은 강대국이 자신들의 식민지를 비롯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상징되는 냉전기가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생겨났다는 점에서 스페인 독감은 냉전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스페인 독감을 20세기의 가장 불행한 씨앗이라고 꼽고 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좀 다른 점은 코로나19가 나이 든 사람에게 특히 치명적이었던 데 반해 스페인 독감은 젊은 사람에게 치명적이었다는 점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훨씬 더 심각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났다. 여러 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법 측면에서 정책적인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났다. 특히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와 같은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1차 세계대전과 스페인 독감을 겪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스페인 독감은 의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의학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병 예방이다. 희귀 질병을 연구하거나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과 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 증진과 평균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그런데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 문화가 바로 스페인 독감 이후에 시작되었다. 제국주의의 절정, 그리고 세계대전. 아무튼 20세기의 시작은 좀 요란스러웠다. 또한 그 과정도 내내 요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게다가 대공황까지 고스란히 담아내야 했던 시기였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사라예보에서 터진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으로 시작되어 1918년에 끝났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29년에는 대공황이 발생하여 1939년까지 이어졌다. 10년 동안 지속된 대공황이 끝난 1939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한마디로
제국들의 힘겨루기였다. 1776년 즈음 해서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이 지배한 땅이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아프리카의 90% 이상을 제국들이 지배하게 된다. 아시아도 마찬가지다. 태국 정도를 빼고는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가 제국주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영국을 가리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해가 어디에 있든 영국이 지배하는 땅을 비추고 있다는 의미다. 프랑스도 영국 못지않았다. 그야말로 영국과 프랑스가 앞장을 서고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독일과 일본이 식민지 쟁탈 투쟁을 하다가 벌어진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고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국주의의 본질은 자본이었다. 자본이 세계를 지배한 시계라고 보면 된다. 유럽의 초기 식민지 쟁탈 전은 희귀한 자원과 노예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남아메리카의 은, 아프리카의 금과 상아와 노예, 인도의 후추 등이 유럽 국가들의 대표적인 목표물이었다. 이어 산업혁명이 발생하자 대량 생산을 위해 보다 많은 자원과 노동력이 필요해졌다. 동시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판매처가 필요해졌다. 식민지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식민지는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 및 자본 투자처로서 더욱 유용해졌다. 이런 이유로 소수의 정복 국가와 대다수의 피정복 국가, 다시 말해 대다수의 식민지 국가 사이에 불평등이 만연해졌다. 또 정복 국가든 피정복 국가든 그 내부에서는 계급 간의 갈등과 차별을 비롯해 여러 가지 모순이 발생하고 말았다. 제국주의가 절정을 치닫는 과정에서 뜻밖의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노동력이 고갈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노동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장래의 노동력이자 전력인 소년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소년들의 노동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유해 위험업소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 소년 노동법 역시 소년들의 인권 보호가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가 목적이었다. 소년을 낳아야 하는 어머니도 보호해야 했다. 그래서 모성보호법이 마련된다. 최초로 소년 노동을 보호하고 여성 노동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휴머니즘 입장에서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다면 완전히 오판이다. 허약한 소년과 여성의 노동력을 보호해야 전쟁도 치르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같은 의도였다.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전쟁에서 무기를 다루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했기에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시행된 학교 무료 급식 제도를 유럽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시행했다. 이 또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서 우수한 노동력과 전력을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미래의 노동력과 전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20세기로 넘어와서는 금주법도 만들어지고 건강한 가족의 유지를 위한 도덕성 같은 것도 주장되었는데 다 같은 목적에서였다. 성해방 풍토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사회정책을 실시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혼돈과 위기의 제국시대에 등장한 5인의 리더. 이렇게 20세기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모든 것이 전쟁, 식민지, 정복, 자본 같은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주연으로 등장한 5명의 리더가 있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영국의 윈스턴 처칠,
러시아의 스탈린,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간디는 1869년에 태어났는데 간디가 태어나고 5년 뒤인 1874년에 처칠이 태어났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879년에 스탈린이 태어났고 또 3년 뒤인 1882년에 루즈벨트가 태어났다. 그리고 히틀러가 루즈벨트보다 7년 뒤인 1889년에 태어났다. 20년 사이에 세상을 뒤흔든 5명의 리더가 탄생한 것이다. 인도의 간디는 가장 폭력적인 시대의 가장 비폭력적인 지도자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티아그라하라고 명명되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사티아그라하는 힌디어로 진리에 대한 헌신 또는 진리의 힘을 뜻하는데 단호하지만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간디의 지도 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이다. 1930년에 벌인 소금투쟁은 사티아그라하의 결정체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간디는 세계적인 리더로 부상하게 되었다. 영국의 처칠은 한마디로 대영 제국의 수호자였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는 장관으로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수상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영국의 승리를 이끌었다. 너무나 잘 알려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덩케르크 탈출 작전은 처칠의 신념과 결단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물론 영국의 입장에서는 영웅이었으나 영국의 식민지 입장에서는 철저한 제국주의자 처칠과 상대하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회고록을 쓰기도 했는데 이 작품으로 195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탈린은 레닌의 글을 접하고 감명을 받아 레닌이 이끌었던 볼셰비키당에 입당한 뒤 1922년 권력의 핵심인 서기장에 선출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히틀러와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히틀러의 독일이 서방 각국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스탈린의 소련은 폴란드 동부, 발트 3국 등을 점령했다. 그러다가 1941년 6월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결국 독일과 결별하고 연합군과 손을 잡은 뒤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다. 계속된 승전과 경제발전, 잔인한 정적 숙청 등은 스탈린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미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었다. 그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루즈벨트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을 이끌면서 승리를 거둔 지도자로서 명예가 드높지만 대공황 시대의 뉴딜 정책을 통해 절망에 휩싸였던 미국 시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선물한 지도자이기도 했다. 5명의 리더 중 막내격인 히틀러는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야심으로만 따지자면 단연 첫 손가락이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이렇다 할 경력 없이 살아가던 평범한 히틀러에게 출세의 길이 되었던 것은 독일을 절대적인 위기에 빠뜨린 대공황이었다. 대공황이 발생하여 민주 세력이나 좌파 세력들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가운데에 히틀러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상을 독일 국민들에게 선보임으로써 나치가 집권할 수 있었다. 이후 나치는 일당 독재 체제를 갖추었고 히틀러는 독일의 총통이자 총리가 되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세계 정복을 위한 야심을 펼쳐나갔다. 제국주의 시대에 5명의 주연 못지않게 5명의 조연이 있었다. 앞에서 주연급으로 꼽은 5명의 리더 못지않게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등장하여 세상을 뒤흔든 또 다른 리더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소련의 레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스페인의 프랑코, 프랑스의 드골, 중국의 마오쩌둥 정도를 제국주의 시대의 조연으로 꼽을 수 있겠다. 레닌은 학창 시절부터 차르치아의 러시아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스위스로 망명한 뒤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키고 1924년 죽을 때까지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한 인물이다. 까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이론으로 확립한 공산주의에 충실한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했으며 국영화, 국유화 및 사상적 단결을 통해 국론 통일을 지향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물론 북한의 김일성도 그의 공산주의 국가 모델의 영향을 받았다. 쿠바의 혁명가였던 피델 카스트로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주도한 정치인으로 유럽 최초의 파시스트 지도자였다. 1921년 국가 파시스트당을 창당하고 1922년 로마로 진군하여 정권을 잡은 뒤 1945년 죽을 때까지 이탈리아의 총리를 지냈다. 국가주의, 협동조합주의, 생디칼리즘, 팽창주의, 사회 진화론, 반공주의와 같은 다양한 정치 이념들을 조합하여 파시즘을 만든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체제 전복 시도를 막기 위한 반공정책을 실시하기도 했다. 독일 및 일본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나 그 중에서 가장 빠른 1943년 연합국에 항복한 뒤에 1945년에 총살되었다. 프랑코는 스페인의 군인으로서 1936년 총선에서 인민전선파가 승리하자 쿠데타를 감행하여 스페인 내란을 일으켰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도움으로 1939년 승리한 뒤 1975년 죽을 때까지 38년간 스페인의 독재자로 군림하면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분쇄했다. 1973년에 수상직을 넘겨주고 그는 국가 원수직만 맡았지만 여전히 프랑코는 스페인의 실질적인 파시스트 지도자였다. 스페인 출신의 화가 피카소는 자신의 대표작인 게르니카를 통해 독재자 프랑코가 벌인 학살을 비판했으며 프랑코가 살아있는 한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드골은 프랑스의 제국주의를 이끌었던 군인이자 레지스탕스 운동가였다.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기갑부대를 지휘했으며 국방부 육군 차관을 지낸 뒤 영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프랑스 자유민족회의와 프랑스 임시정부를 결성하고 정치 지도자로 변신해 대독 항전을 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에는 총리를 2번 지내고 1959년부터 1969년까지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었다. 집권 후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마오쩌둥은 1931년 이후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로 장제스를 격파하고 중국 대륙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 혁명가이자 전략가였다. 1949년부터 1959년까지 중국의 국가 주석을 지냈고 그 뒤에도 공산당 주석으로 1976년에 죽을 때까지 실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근대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실시한 농공업 대증산 정책인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중국의 혁명 정신을 재건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한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약 2,500만 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하면서 중국의 문화, 사회, 경제, 외교 관계에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를 끼쳤다. 5명의 리더를 통해서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리더들이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 책에서 새롭고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유럽 국가들이 소년들이나 여성들처럼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을 오래전부터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인권 보호가 아니라 그 국가의 유지와 전력 보강을 위해서였다는 내용이 참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